안녕하세요. 트랙 2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휘경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은 아마존 큐 디벨로퍼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의 신이라는 제목으로 큐 디벨로퍼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방법을 4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와 아마존 큐 디벨로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메인프레임, VM웨어, 그리고 단넷, 자바 애플리케이션의 현대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레거시 애플리케이션 혹은 노후화, 차세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본 얘기들이죠. 교통카드나 은행 앱이나 캘린더 앱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이틀 전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혹은 놀랍게도 그 기반이 되는 시스템들이 30여 년 전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은 여러 요건들로 인해서 항상 변화가 필요하죠. 우리가 흔히 레거시라고 부르는 애플리케이션들은 성능과 효율성을 높여야 되거나 비즈니스가 확장되거나 혹은 관련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공급업체 이슈가 있거나 이런 여러 상황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모든 요소가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자 허들이 되죠. 마이그레이션과 모더나이제이션, 즉 현대화는 사실 조금 다른 의미지만 오늘 이 세션에서는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통틀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화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는 크게 화면에 보이는 이 3가지가 있습니다. 복잡성, 전문기술 요구사항, 그리고 혁신 지연이죠.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모두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현대화의 전체 과정을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뭔가 화면에 많이 있죠? 현재의 마이그레이션과 현대화의 접근 방식입니다. 평가나 준비, 현대화의 과정에서 서비스의 규모에 따라서 각 세부 사항들이 1개월에서 2개월, 좀 심하게는 6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 큰 규모의 차세대라고 이름 붙은 프로젝트들은 보통 2년에서 3년간의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전체 과정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노력과 시간, 또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 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관리하는 도구가 있다면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조금 더 수월해질 겁니다. 아마존 큐 디벨로퍼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자산 검색부터 코드 변환까지 이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큐 디벨로퍼는 사실 최신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하는 코딩 어시스턴트로 잘 알려져 있지만 단순히 코딩을 도와주는 도구에 그치지 않고 4가지 현대화 시나리오에 맞춰서 각각 도메인 전문성을 갖춘 AI 에이전트가 개발자의 IDE 환경이나 혹은 통합 웹 화면에서 전 과정을 지원하면서 사람이 AI의 그 플랜을 검토하고 지시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인 신뢰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화면만 봐서는 아마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큐가 현재 지원하는 4가지 현대화 시나리오입니다. 메인프레임의 자바 전환, 그리고 VM웨어의 AWS 마이그레이션, 단넷의 크로스 플랫폼 전환, 그리고 자바 버전 업그레이드까지 이 4가지는 현대화 과정과 기술적인 특성에 뚜렷한 차이가 있지만 큐의 트랜스포메이션 기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메인 전문성을 갖춘 AI 에이전트가 시나리오에 맞는 플랜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이제 큐가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전체 현대화 작업을 가시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웹 콘솔을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이 기능은 프로 버전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현재는 지금 프리뷰로 되어 있지만 아주 곧 GA가 될 예정입니다.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될 거라서 여러분이 이 세션을 끝나고 돌아가시면 GA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바와 단넷 같은 경우에는 IDE 환경에서 간단하게 작업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무료 버전에서도 쓰실 수 있고 약간의 제약사항이 있지만 지금 바로 돌아가셔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도전적인 현대화 과제인 메인프레임 현대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메인프레임이 다소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메인프레임은 리눅스나 유닉스 이전인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주로 은행이나 보험사, 항공사, 정부기관 또는 제조업체 등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기업이죠. 급여 처리나 재고 관리, 고객 데이터 관리, 회계 시스템, 예약 시스템 이런 각종 핵심 업무들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고성능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으로 무려 초당 3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도 세계 금융거래의 약 70% 정도가 이 메인프레임을 여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요. 메인프레임 애플리케이션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비유가 있어요. 300만 개 라인의 코볼 애플리케이션은 마치 작은 은하계와 같아서 수천 개의 연결점과 수백 개의 정보 파트들이 얽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겠죠? 이게 1억 라인이 되면 그 복잡성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 고유한 은하계를 어떻게 잘 분해해서 현대화할 수 있을까요? 메인프레임 현대화의 주요 과제를 조금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6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사용되었던 시스템인 만큼 첫 번째, 문서화가 굉장히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문서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가가 나가고 나면은 업데이트가 잘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시스템은 모놀리식 구조이기 때문에 시스템 의존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볼과 같은 레거시 언어를 이해하는 전문가는 굉장히 드물고 점점 그 수가 사라지고 있죠. 메인프레임과 클라우드를 다 아는 전문가는 더더욱 부족할 겁니다. 아마존 큐 디벨로퍼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드 분석부터 리팩토링까지 전체 워크플로우를 지원합니다. 특히 AI가 코드를 이해하고 최적의 전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효한 부분으로 작용할 겁니다. 이 큐 디벨로퍼는 단순히 혼자 동작하는 게 아니라 팀의 일원으로 동작을 하는데요. 아키텍트나 개발자, SME들과 협업해서 코드를 함께 분석하고 문서화하며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능들을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핵심 기능은 지속 가능한 문서화입니다. 원천 코드로부터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코드를 분석해서 나온 문서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도메인 분해입니다. AI가 코드를 분해해서 비즈니스 도메인별로 구분해주고 각 모듈 간의 의존성을 매핑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단계적인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주는데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분해를 했으면 세 번째로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수립하겠죠. 비즈니스 영향도와 기술적인 의존성을 고려해서 최적의 마이그레이션 순서를 제안합니다. 여기에 고객의 우선순위와 제약 조건도 반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과정을 한 번에 마이그레이션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딱 집어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나머지는 사람의 손으로 맡기거나 아니면 다음 스텝으로 넘기셔도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코드 리팩토링입니다. 단 몇 분 만에 200만 개 라인의 코드를 전환할 수 있고요. 기능적인 동등성을 보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적인 아키텍처 패턴을 적용하고 새로운 환경에 최적화된 코드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면서 이전 소스 코드와의 매핑과 업데이트된 문서로 어떤 부분을 수정했는지 영향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관리 화면이 만들어집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신 분들은 이러한 관리 화면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걸 아마 깨달으실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과정은 플랫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VM웨어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자, VM웨어로 넘어가 볼게요. 메인프레임과 다르게 VM웨어는 x86 기반의 현대적인 가상화 환경입니다. 그래서 코드 변환보다는 인프라 이전에 초점을 조금 더 맞추게 되죠. VM웨어는 서버 가상화의 선두주자로 전 세계 기업들의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가상화 플랫폼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비용이나 하드웨어 교체 등의 이슈로 클라우드로의 이전을 고려하게 되면서 기존의 VM웨어 워크로드의 효율적인 마이그레이션과 현대화가 현재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VM웨어 환경의 현대화는 기존 구성 요소들을 AWS 서비스로 매핑하는 걸로 시작이 되는데요.
현재 고객분들이 VMware의 스택을 여기 보이는 이 VMware의 스택을 어느 정도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현대화의 과제가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VM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쉬워지겠죠. 큐디벨로퍼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VMware의 현대화는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데이터 수집, 애플리케이션 그룹화, 네트워크 변환,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통합 관리입니다. 각 단계별로 자동화된 도구를 제공해서 전환을 가속화하게 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앞단의 데이터 수집과 중간의 네트워크 변환 부분입니다. VM웨어를 마이그레이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 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프라의 인벤토리를 얼마나 잘 분석하고 얼마나 잘 가져오느냐이죠.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을 조금씩 살펴보면 첫 단계는 데이터 수집입니다. VM웨어에서 RV2를 통해서 인벤토리 정보를 AWS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AWS의 데이터 수집기를 통해서 온프레미스의 환경 정보를 수집합니다. 메인프레임의 코드 분석과 조금 다르게 인프라 구성 정보 수집에 초점을 먼저 맞추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그룹화하고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수립합니다. 앞에서는 말씀 안 드렸지만은 저희는 이 마이그레이션 플랜을 웨이브라고 부릅니다. 웨이브 단계가 생성이 되면 코드 의존성을 분석하는 대신에 워크로드 간의 관계와 네트워크 의존성을 중심으로 분석해서 어떠한 플랜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트워크 변환 단계입니다. 아까 네트워크 변환 단계가 데이터 센터 이전에서 조금 어렵고 중요한 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VMware의 네트워크 구성 정보를 AWS에 맞게 자동으로 변환하게 되고요. 그리고 VMware의 네트워킹 환경인 NSX나 RV2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AWS 인프라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복잡한 네트워크 구성을 CDK나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내려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은 이 코드 내에서 필요한 부분만 취사 선택해서 배포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배포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배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겠죠. 인프라 배포가 끝나고 기반이 되는 VPC나 이런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배포가 끝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VM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AWS의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활용한 실제 마이그레이션 수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과정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VM웨어도 마찬가지로 대시보드를 통해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 조금 살펴볼 건데요. AWS 내부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500개의 VM을 대상으로 한번 수행을 해봤습니다. 이때 VM웨어의 전환이 단계별 계획 수립 시간은 2주에서 15분으로 그리고 네트워크 변환과 배포 시간은 2주에서 최대 1시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이건 큐디벨로퍼가 가져온 혁신적인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에포트를 가장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을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주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접하기 쉬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메인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코드의 의존성을 분석하고 이 의존성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 플랜을 수립하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취사 선택하는 부분이 유효했다면 VM웨어 같은 경우에는 인벤토리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어떤 AWS 서비스와 매핑을 잘 시키는지 그러한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CDK 같은 코드형 인프라를 어떻게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뒷부분은 데모가 있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단넷이나 자바의 업그레이드 변환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어서 개발자 출신인 이상현 솔루션즈 아키텍트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이상현입니다. 지금까지 김희경 SA님께서 메인프레임과 VM웨어 관점에서 큐디벨로퍼의 트랜스폼 기능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개발자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실 만한 주제인 단넷과 자바 관점에서 큐디벨로퍼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넷 크로스 플랫폼 전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현대화하거나 모더나이제이션을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꼭
단넷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더라도 뭐 이런 내용들이 현대화를 하시는 대표적인 이유들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비용을 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윈도우라던가 SQL 서버의 라이센스 비용을 절감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뭐 프로세서 칩셋을 뭐 ARM 기반의 칩셋으로 변경을 함으로써 비용 최적화를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요즘은 당연한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놀리스 2 MSA에 관련된 이야기, 뭐 또 서버리스라던가 자동화를 구축을 함으로써 오는 혁신에 대한 가속화, 그리고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이라던가 뭐 서버리스를 기반으로 이제 아키텍처를 구성함으로써 확장성에 대한 혹은 뭐 서비스 트래픽의 확장성을 대비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좀 뭐 많이 듣는 이야기들일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적용을 해서 뭐 새로운 인재,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채용을 해야겠다라는 목표도 가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표는 저희 AWS의 컴퓨팅 서비스인 EC2의 시간당 가격표입니다. 가장 위쪽에 보이시는 이제 최신 세대 인스턴스에서 또 똑같은 사양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운영 체제를 쓰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최대 50%까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동일한 세대의 ARM 기반,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비톤 기반의 칩셋을 쓰면 어떨까요? C7G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세대의 인텔 기반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올려서 쓰시는 것에 대비 시간당 최대 60%까지 저렴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비용이 사실 시간당 0.5달러라서 별로 커 보이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대충 계산을 해보시면 C7i 윈도우를 썼을 때 한 달에 한 대 기준으로 약 1000달러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 600달러 정도가 절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 대 기준이고요. 이제 큰 기업들 같은 경우, 뭐 작은 기업들이라도 컴퓨팅 리소스들을 한 대가 아닌 그 이상의 대수를 쓰시는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비용 절감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이제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 윈도우나 리눅스의 전환, 그리고 뭐 칩셋에 대한 전환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시는지 조금은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단넷 어플리케이션을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을 하도록 어떻게 포팅을 해야 될까요?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큰 기업들은 한 개,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만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일단 굉장히 많은 수의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쭉 보시고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이제 어떤 것들부터 평가를 진행을 해서 포팅을 진행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코드를 분석을 하시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모듈들을 분석하실 겁니다. 뭐 라이브러리들의 호환성 체크도 있을 거고요. 뭐 예를 들자면 단넷 어플리케이션의 같은 경우에는 뭐 윈도우즈 전용의 API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윈32의 레지스트리를 건드리는 뭐 어떤 코드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혹은 윈도우 전용에서만 돌아가는 뭐 특정 DLL 파일을 참고하는 뭐 라이브러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뭐 누겟 패키지 같은 것들의 의존성이 있으면 이거를 리눅스에서 어떻게 바꿔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시고 어떤 부분은 어느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식으로 라이브러리를 대체할지 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포팅을 진행을 할지 말지, 이 기능을 날릴지 이런 것들을 쭉 검토를 하시고 시간에 대한 것과 인력에 대한 것들까지 어떻게 투입할지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포팅이 또 완료되면은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빌드하고 검증하고 테스트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뭐 통합 테스트라던가 기능 테스트, 유닛 테스트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한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작업을 하신 거고요. 이거 100개 있으면 100번 하셔야 됩니다. 100개에 대해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작업에 노동력이 들어가고요. 에러 발생 빈도도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휴먼 리소스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협업에도 병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마존 큐 디벨로퍼의 트랜스포메이션 기능을 통해서 단넷을 포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복잡하고 지루한 이런 기능들에 대한 작업들을 대신 처리를 해서 레거시에 대한 전환을 가속화하고요.
라이센스 비용을 리눅스로 변경함으로써 절감을 하실 수도 있고 생산성 높일 수 있고요. 혁신 가속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에이전트들이 있기 때문에 생성형 AI 기반의 다양한 에이전트들이 단넷 포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두 가지 툴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통합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인터페이스에서 여러분들께서 자연어로 상호작용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지시하거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혹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IDE에도 통합이 되어서 어떤 한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단넷 어플리케이션을 관리를 하시면서 특정 포팅 작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단넷 도메인과 관련된 내부의 생성형 AI 에이전트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단넷 버전이라던가 DLL, 윈도우 32 레지스트리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해서 변환 계획을 세웁니다. 앞서서 김희경 SA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무턱대고 저희가 큐 디벨로퍼라는 것들이 돌아가면서 코드를 바꿔버리지는 않고요. 이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진행할지 이제 사람에게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현대화 작업을 하시는 팀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실제 현대화 팀이 이것들을 보시고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반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마존 큐 디벨로퍼가 메인 브랜치가 아닌 다른 브랜치를 만들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안전하게 코드가 변경되는 것들을 보시고 현대화 팀이 들어가셔서 어떤 코드들이 변경되었는지를 쭉 보신 다음에 특정 부분은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거쳐서 이제 리눅스 어플리케이션이 준비될 수 있도록 포팅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비주얼 스튜디오의 큐 디벨로퍼 익스텐션입니다. 북스토어라는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솔루션 탐색기에서 우클릭을 하고 아마존 큐 디벨로퍼로 포팅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에서는 포팅하려는 단넷 버전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하위 호환성을 위해서 버전을 유지하는 것까지 체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화면은 큐가 식별한 코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스토어 웹코드 그룹을 변환하려면은 3개의 추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커먼이랑 데이터랑 도메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변환이 진행되는 경우 아래쪽에 출력창이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이제 파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아웃풋에다가 Q 랭귀지 클라이언트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현재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쭉 보게 될 수 있고요. 위쪽에도 이제 어떤 코드가 변환되고 있는지 각 단계별로 이제 스텝 바이 스텝 상황을 알려주게 되는 거고요. 이제 순조롭게 변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쭉 변환이 진행되다가 완료되는 경우 이제 상단에 노티피케이션 알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위쪽에 보시면은 자, 변환이 완료되었다고 뜨고 있고요. 이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큐가 어떤 코드 변경했는지 쭉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패키지라던가 API라던가 파일 자체가 체인지 됐다거나 어떤 아이템들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이제 새로 생성된 program.cs라는 파일에서 한번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살펴볼 건데요. diff를 선택을 하시고 많은 프로그램 파일들 중에서 이제 program.cs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제 체인지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단넷 어플리케이션이 새로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코드들이 작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코드 변경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컨트롤러를 한번 볼 건데요. system.web이라는 패키지랑 이제 MVC 같은 것들이
새로운 버전과 호환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제 ASP.NET 코어의 MVC나 HTTP로 변경을 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변경된 사항들을 모두 선택을 하시고 반영을 하시면 변환이 완료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자바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넷 어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화 관점에서 경영진들에게 들어보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이제 비슷한 이유로 자바 버전 업그레이드라던가 자바 어플리케이션의 유지 보수 같은 것들도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좀 간단하게 자바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이제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해부해 보면은 가장 하단에는 이제 컴퓨팅 영역, 뭐 네트워크 영역이 같이 있는 인프라 영역이 있을 거고요. 거기 위에 올라가는 OS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윈도우라던가 리눅스 같은 운영 체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프레임워크나 패키지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시는지 지금부터는 자바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어떠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실지 혹은 스프링 부트 같은 프레임워크를 쓰실 수도 있겠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코드라던가 데이터 같은 것들을 그 위에 올려서 작업을 하실 겁니다.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이지만 이거 작업하실 때 쉽지 않을 겁니다. 작업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관리 차원에서도 비슷할 텐데요. 사실 인프라 영역이나 운영체제 영역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라던가 어떤 좀 무거운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주기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하는 영역에 대비해서 조금은 긴 주기로 업데이트 주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드웨어의 교체 주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의 교체 주기보다 조금 더 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일어나는 유지 보수와 관리 측면에서 우리 개발자들이 데브옵스 팀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레임워크라던가 어플리케이션 코드단에서의 유지 보수와 관리가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자바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스프링 부트의 버전을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디프리케이티드 되는 API가 생길 수도 있고요.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었던 로그포제 이슈, 특정 라이브러리들의 보안 이슈 같은 것들도 이제 빈번하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주기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고객 데이터가 들어오는 영역과 우리의 비즈니스 로직이 있는 영역도 어떤 비즈니스 팀에서의 변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빈번하게 업데이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조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비즈니스 로직을 많이 업데이트를 하지만 조금 무거운 예를 들어서 자바 버전을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야 돼라는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상 비즈니스 로직보다는 조금 우선순위가 뒤처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버전 업그레이드라든가 유지 관리에 있어서 개발자들이나 우리 고객분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들을 보면은 크게 4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자바 버전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서도 방금 보시는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에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죠. 유지 보수 차원에서 버전도 신경 써야 되고 라이브러리들도 다 봐야 되고 간단하게 보이지만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요. 버전 업그레이드 하다가 뻥나서 다시 롤백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품이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개발팀 차원이나 개발자 차원에서 이 언어 버전이 낮거나 라이브러리 버전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스프링 부트 3.0은 우리 많이 쓰는 자바 1.8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자바 17 버전부터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경영진으로부터 개발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번에 자바 1.8을 쓰고 있지만 스프링 부트 3.0을 도입해야 됩니다 라는 요구사항이 오면은 개발팀은 못한다 라는 얘기가 먼저 나올 것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 낮은 언어 버전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일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개발자분들은 이런 좀 지루하고 반복되는 작업들에 시간을 쓰는 것보다 좀 더 창의적이고 비즈니스에 도움되는 쪽에 시간을 쓰는 것들을 더 포커싱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자바 패키지가 여기서 디프리케이티드 되고 이거 구글링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 비즈니스에 도움되는 일을 더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딱 4글자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많이 얘기하는 기술 부채라는 얘기가 있죠.
이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레거시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큰 덩어리로 이제 진화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메인 프레임의 어플리케이션 같이 언젠가 10년 뒤, 20년 뒤에는 자바 1.8이라는 이 어플리케이션 버전이 굉장히 고대의 유물처럼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어플리케이션 회사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마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은 자바 버전 업그레이드 어떻게 진행할까요? 이제 아까 보셨던 단넷 어플리케이션 포팅과 많이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일단은 자바 1.8을 기준으로 한번 볼 건데요. 자바 1.8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신의 자바 버전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듯이 저 또한 개발자로서 자바 1.8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바 1.8은 2014년, 약 10여 년 전에 출시된 LTS 버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LTS 버전이 출시된 것 중에 조금 최신의 버전이 17 버전이 있습니다. 이제 자바 17 버전은 LTS 기간이 2029년까지로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2025년이죠. 4년 남았습니다. 자바 17도 4년 뒤면 지원이 종료될 겁니다. 뭐 어쨌든 얼마 안 남았지만 자바 17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자동화 스크립트를 짜셔갖고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보실 겁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 자바 X라는 패키지가 17에선 사라집니다. 자카르타라는 패키지로 사라질 거고요. 또 이런 자동화 작업뿐만 아니라 수동으로 여러 운영 수준의 커맨드들을 수정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플렉션 기능 같은 경우는 1.8에서는 이제 패키지 네임을 적어주면 됐지만 자바 17에서는 보안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이런 거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스크립트 작업이라던가 커맨드 작업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 자동화 스크립트 수정하고 반복적으로 작업하다 보면은 또 결과가 나오긴 하겠죠. 이것도 빌드하고 유닛 테스트 돌리시고 통합 테스트 하시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 중에 굉장히 복잡하고 자동화가 많이 필요한 부분을 AI가 대신해주면 어떨까요? 그럼 반복되는 주기를 확 줄여서 개발자가 투입되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아마존 큐 디벨로퍼의 트랜스폼 기능을 사용하게 되시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반복되는 작업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단넷 크로스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에이전트 AI가 돌아가서 내부적으로 자바 도메인에 특화된 에이전틱 AI들이 저희가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팀이 업그레이드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 툴을 도입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쉽고 빠르게 자바 버전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큐 디벨로퍼의 코드 트랜스포메이션 기능의 자바 버전 업그레이드는 이제 버전 업그레이드는 어떤 것들을 지원하냐면 이제 자바 8이나 11 버전에서 자바 17 혹은 21 버전까지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바 21 버전 같은 경우는 약 한두 달 전에 새로 추가된 기능이라서 이제 새로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요새들 많이 쓰시는 VS 코드라던가 젯브레인 계열의 인텔리제이 같은 코드 툴에서도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익스텐션이라던가 플러그인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함으로써 IDE 옆에 배포가 되면서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코드 변환 작업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JDK 런타임 업그레이드라던가 어떤 스프링 부트와 관련된 종속성을 특화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에이전트들도 있고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디프리케이티드 된 라이브러리들도 자동으로 감지를 함으로써 빠르게 작업을 분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코드 변경이 진행되게 되면 어떤 코드들이 변환이 될 건지 플래닝을 하고 이제 개발자 여러분들께 계획서를 보여주게 되고요. 이제 디프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어떤 패키지들이 바뀌는지 보실 수 있을 거고 개발자들은 수락하시면 이제 반영이 됩니다. 인텔리제이의 Q 디벨로퍼 챗 화면에서 /트랜스폼을 입력을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실지, 어떤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할지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변환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각 단계별로 어떤 작업들이 진행되게 되는지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분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트랜스포메이션 프로그레스라는 창에 이제 어떤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에이전트들이 작업을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요. 디펜던시 같은 것들이 추가가 되거나 제거가 되거나 혹은 뭐 버전이 업데이트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코드 디프리케이티드 된 것들도 감지를 해서 보여줘서 이제 실제로 마지막으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서머리 파일을 살펴볼게요. 이제 보고서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실제로 이런 보고서가 쭉 나올 거고 이제 어떤 파일들이 바뀌는지도 볼 거고 diff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파일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컨트롤러를 한번 열어볼 거고요. 이제 실제로 리퀘스트 매핑이라는 어노테이션에서 포스트 매핑이라고 좀 더 세분화가 되어 있고요. 어노테이션 같은 것들을 수정할 수도 있고 이제 위쪽에 잠깐 보였겠지만 자바 X 패키지를 자카르타 패키지도 이제 바꾸는 것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자바 1.8에서 자바 버전 17로 업그레이드가 손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아마존 큐 디벨로퍼를 통해 트랜스포메이션 기능을 어디에 적용을 했는지 많이 설명드리는 예시 중에 하나가 저희 아마존닷컴, AWS가 아닌 저 미국의 리테일 회사인 아마존닷컴의 여러 가지 자바 어플리케이션들을 실제로 굉장히 적은 수의 저희 회사 개발자분들께서 약 열흘 정도의 기간에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은 수의 어플리케이션을 자바 1.8에서 17 버전으로 업데이트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시간 같은 경우에는 4,500년 이상의 개발 기간을 줄였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여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메인프레임, VM웨어, 그리고 .NET 크로스 플랫폼 포팅, 그리고 자바 버전 업그레이드 크게 4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자바 큐 디벨로퍼 트랜스포메이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요새 단순하게 코딩 어시스턴트라던가 개발 보조 도구의 범위를 좀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자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어떤 업그레이드 혹은 메인프레임의 변환 이런 실질적인 작업에 어떠한 방식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잘 설명드리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AI가 개발자분들 혹은 일반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들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사실 경영진으로부터 그래서 코드 생산성의 몇 %의 향상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드리기에는 좀 쉽지 않은 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메인프레임 변환이라던가 버전의 업그레이드라는 명확한 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하실 때 명확한 꼴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 AI가 어떤 방식으로 개발 생산성을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명확한 목표가 있는 일들에 대해서 도와주기 때문에 이제 현대화라는 시급한 과제 앞에서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개발자 역량 강화 세션에는 이제 아침에 큐 디벨로퍼와 SDLC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고요. 지금 저와 김희경 SA님께서 큐 디벨로퍼의 현대화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고 이후 세션에서도 이제 Q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션들이 준비되어 있고 아래쪽에 보이시는 엑스포 저기 1층에 비올에 가시면은 Q 디벨로퍼를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는 빌리지 존도 만들어 놨으니까요. 많이 체험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개발자 혹은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회사 개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경험을 해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김희경 SA님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지금까지 이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